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손주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정다미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작년 9월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도 많고 자기도 모르게 연루돼서 책임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은 연루됐을 때에 조금이라도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은 피해를 입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네. 검사로 재직하셨잖아요. 네네. 검사 재직 시 또는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네. 보이스피싱 어떤 유형의 것들을 좀 많이 보셨습니까? 큰 틀에서는 일단 수사기관 사칭형이 제일 유명하죠. 나는 중앙지검 누군데 당신의 계좌가 어떻게 되었으니 당장 돈을 출금해라, 입금해라 뭐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저도 전화를 받은 에피소드가 사실 있습니다. 검사 선발이 되고 나서 기숙사에서 교육받는 강의실로 1교시 수업을 들으려고 뛰어가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았는데 나는 여기 중앙지검 누군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당연히 아닌 걸 알고 중앙지검 누구 검사시냐, 부장님 몇 기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툭 끊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저는 한 3, 4월쯤 되면 정기적으로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빙자형이 있죠. 기존 대출을 갚으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주겠다라는 등등으로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연루되게 하는 그것도 일종의 사기처럼 요즘은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꾀임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 보이스피싱은 통상적으로 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 범죄잖아요. 범죄 조직이 있잖아요. 네, 역할별로 어때요? 굉장히 분업화가 되어 있죠. 완전히 조직적이고 구성이 총책이 있으면 그 밑에 간부급의 조직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콜센터에서 그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통장에서 그 현금을 뽑아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하는 수거책,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포 통장이나 그 대포폰 유심을 모집하는 모집책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그 보이스피싱 전화가 보통 중국에서 많이 걸려온단 말이에요. 해외 번호면 사람들이 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번호를 마치 우리나라 한국 번호인 것처럼 변작을 하려면은 그 중개기 역할을 하는 공유기가 필요한데 그 공유기라는 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 공유기라는 거를 자기 차에 싣고서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든지 하루 종일 그 공유기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지하철을 돌아다니고 수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완전 전문 조직이네요. 전문 조직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예. 인출하는 사람도 사실 조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긴 한데 네. 수거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대포통장, 대포폰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거에 가담이 된 사람은 좀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막상 이렇게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정말 자기는 모르고 정상적인 수금 업무를 하는 은행에서 일하는 건 줄 알았다.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는 편취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법원 판결을 지금까지 봤을 때에 네. 총책이나 모집책, 수거책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네, 일단 조직 내 위치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 총책은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실제 피해 범위에 따라 피해액에 따라서 10년 이상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좀 엄격하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합의도 되지 않고 범행 기간이 좀 많이 길고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징역 2년이나 3년 등 실형도 많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저도 수거책 사례를 제가 직접 담당해서 재판도 해보고 변호도 해봤는데 사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네. 거의 대부분이 실형이 나오는 추세더라고요. 예. 작년 8월 경부터 논의가 상당히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의 조직범죄 카테고리로 묶어서 양형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를 이미 진행을 했고 구체적인 양형 기준까지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 총책 같은 경우에는 300억 이상 금방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0억 이상의 조직범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8년에서 15년이다 이렇게까지 형량 기준이 올라가 있는 상태.
되더라고요. 가중사항이 있으면 무기징역까지도 네, 선고될 네. 수 있겠네요.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다고 지금 양형 기준이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수거책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예. 수거책은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주장을 보통 하고 싶어 하시는데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무조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는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그건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조금 예외적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걸 알고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을 생성해내거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단순히 건당 굉장히 소액 몇만 원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포폰 개설에 이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딱 그 부분만 처벌을 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에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수거책인데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파기환송한 사례가 한 건이 확인되어 있어요. 지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수거책의 유죄냐 무죄냐 이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간혹 어렵지만 무죄를 받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파기환송된 그 판결의 취지를 보니까 이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기준을 굉장히 높게 봐서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가 아주 넓어졌고 이제는 정말 더 무죄받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사유를 좀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가요? 제가 직접 무죄를 받거나 무혐의 결정문을 쓰거나 뭐 이런 적이 있는데 수거를 시작한 첫날에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그 현금 다발을 직접 들고 경찰서로 바로 찾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정말 모르고 했는데 이상해서 제가 경찰서로 왔어요. 이렇게 하는 말을 믿을 법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혐의 결정을 실제로 해주기도 했고요. 또 자발적으로 경찰 신고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심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모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돌아다녔던 경우, 이런 경우에도 좀 편취고의가 부인된 사례가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편취고의가 부인되는 사례도 좀 더 줄어들 것 같네요. 코로나 때에 대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네네. 비대면으로 채용을 하고 업무 지시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만 해도 이건 별로 이상하지 않고 코로나니까 당연하게 네네. 생각하고 이랬던 경우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거 전혀 통하지 않겠죠. 전혀 통하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아예 구직 사이트에다가 사람 구인한다는 내용을 광고를 올리고 심지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네. 홈페이지 눌러서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전화해보면 전화도 받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구별하기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은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피해자로도 볼 수 있는 수거책이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대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를 너무나 넓게 인정해 버리고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은 여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항상 정상적인 채용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닌지 좀 신경을 써서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특히 수거체 재판을 할 때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아까 많다고 많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럼 합의를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합의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너무 좋습니다. 근데 다만 본인이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한 경우에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 그 금액이 너무 다액이라 건당 몇 천만 원씩 되는 경우에는 그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가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합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피해를 본 금액 전부를 주고 합의를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너무 많은 금액을 피해를 입었는데 실제 수거한 사람이 받은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에 비해서는 많지만 전체 피해 금액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사정 정도는 고려해주고 있는 것 같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전체 피해 금액의 10% 20% 가담 정도가 좀 있다 그러면은 3, 40, 50%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피해 배상을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합의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대로 말하자면은 수익은 그 위에 있는 윗선들이나 그 총책이 거의 다 가져가는 거고 수거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일당 명목의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합의를 하는데
전부 피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아니니까 일부라도 변상해주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민사적인 측면하고도 네.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민사소송 당하는 민사적으로- 경우도 많거든요. 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이 인정이 형사적으로 된다면 민사적으로는 그 공동 불법 행위건에 대해서 뭐 사기 본범으로 기소되었건 사기 방조범으로 기소되었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것이 보통 인정이 됩니다. 제가 민사 사건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네. 가담 정도가 상당히 있다. 네. 미필적 고의 정도를 넘어서 이거는 알고 한 거다라고 네, 네, 네. 하면은 100% 전부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나마 좀 가담 정도가 낮거나 하는 네. 사람들은 네. 책임을 제한해서 적게 하면은 20% 30%까지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합의하고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내가 민사상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더더욱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는 게 좋겠죠. 오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내지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런 점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께서는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해 보셔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LKB의 정다미 변호사였습니다. 손주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